이번 법사위 청문회는 대한민국 검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재형 검사, 관봉권 띠지 사건이 뭔지 그 개요보다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건진법사가 특정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2024년 12월 18일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진법사가 있던 법당에서 1억 6천만 원의 현금이 발견되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한국은행에서 막 발행된 신권 5천만 원을 묶은 관봉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5월 13일에 발행된 관봉권은 애초에 수사를 하던 2018년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압수를 해온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죠. 그런데 이 관봉권이 발행된 시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단 3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직후에 권력 핵심부의 누군가가 건진법사에게 거액을 뇌물 그런 걸 아니면 로비 자금 이런 것 전달한 거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검찰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다양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나온 거고 그걸 포착해서 그걸 같이 압수해 온 거죠. 이것까지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이제 로비 자금 같은 정치 자금 같은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제 수사의 방향 자체가 이제 과거 지방선거 비리에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신분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관봉권에 함께 붙어 있는 띠지가 다시 핵심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지금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최재형 검사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임 회피 및 은폐 의혹. 장경태 의원이 사건 인지 시점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검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 물품이 훼손되었는데 담당 검사이자 팀장이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라는 것들이 증거품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와 수사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게다가 증거 훼손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25년 1월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2월에 다른 곳으로 전출받아 갔는데 당연히 후임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이 되겠죠. 후임 검사에게도 띠지 훼손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죠. 사실상 증거훼손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검사라는 조직은 담당이 바뀌면 사건에 대해 인수인계를 젖다우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수사 의지의 진정성 의문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자금 추적을 위해서 원형 보존이 필요하여 띠지를 분실했다고 생각되는 수사관을 질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문 채취나 DNA 수사 같은 가장 기본적인 포렌식 절차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한 백혜룡 경정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먼저 마약 게이트 사건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가 설명을 같이 했는데 원칙에 따른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기초 수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문이나 DNA 감식이 얼마나 기초 수사 원칙인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언한 최재형 검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띠지로 둘러싸고 비닐 포장이 된 현금을 압수했는데 띠지는 압수 물품으로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띠지를 분실했다고 생각되는 수사관에게는 왜 분실했냐고 질책했고, 근데 그 내용을 위에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왜 분실이 되었는지 정확 파악도 안 해요. 다른 검사에게 넘길 때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하고 검찰감사관 출신의 박은정 의원 앞에서 마구 짓거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최재형 검사가 이번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법원에서 신청하고 발부받은 압수수색의 내용과 관계없는 물품을 압수했는데 압수하고 보니 다른 사건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띠지는 압수 기록에서도 뺐다. 그런데 띠지를 분실할 사람은 질책했지만 띠지 분실 내용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그런데 수사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 뭐 앞뒤 전혀 연결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는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 담당 검사이자 검사팀장입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수석 능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상용 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2022년 9월 28일에 구속되었고 지금 청문회에 이제 검사들을 불러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 가장 핵심 이유가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술자리까지 만들면서 이재명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끔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려면 먼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하고 KH그룹은 백두산 관광 사업, 카지노 사업을 그리고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하려고 북한 쪽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쌍방울은 심각한 자금난을 좀 겪고 있었고 그래서 쌍방울이 택한 방법이 주가 조작입니다. 그리고 자금 횡령도 많이 했고요. 그걸 이제 검찰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 횡령, 배임 정황이 다 드러났고, 그러면서 쌍방울 쪽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였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과정에서 쌍방울 오너 일가 가족까지 모두 가족까지 그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 오너는 이미 해외로 도피를 한 김성태 회장이 이미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가족까지 이제 신용 불량 만들고 뭐 아예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못하게 만드니까 쌍방울 그룹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좀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당시 친윤 핵심이라고 분류된 이철규한테 찾아갑니다. 고명 로비를 좀 했는데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펜시아 그 골프장하고 이제 그 리조트 영업권만 사실 이철규 쪽에 그러니까 이철규 명의로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이철규가 이쪽으로 넘기라 해가지고 하여튼 그쪽으로 다 넘긴 영업권만 싹 뺏기고 아무런 득을 실효가 없었습니다. 상복을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권성동 쪽하고 접촉을 합니다. 권성동은 이거 보니까 이제 견적에 또 쓰는 거죠.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인데 즉 해외 도피다. 그리고 가족들 좀 풀어줘.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작전 들어갑니다. 자, 이재명 집어넣자. 그리고 자, 니네 쌍방울 북한하고 접촉했지? 자, 북한으로 니네가 돈을 보냈다고 해.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 시켰다고 거짓말해. 그러면 니네 어떻게 형량도 좀 줄여주고 어떻게 할게? 물론 나한테 수수료를 줘. 최근에 48억 이야기도 나왔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니 여러 가지 작전을 좀 짜야겠죠. 검찰하고도 뭔가 사바사바를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어떻게 할 건지도 이제 작전을 짜야겠죠. 자, 그런 작전을 짜고 있는 와중에 작전을 다 짜지도 못한 상황에서 권선동하고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제3자, 그러니까 권선동하고 직접적인 건 아닌데 알려진 제3자에 의해 가지고 우연하게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태국에서 체포되어 버립니다. 그 체포됐으니까 바로 범인 인도돼 가지고 국내로 들어왔는데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이 막 들이댈 거잖아요. 거기서 김성태는 기자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이재명 대북선거 맞나요? 어? 뭔 소리야? 이재명하고 우리 아무 관계 없어.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김성태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잡혀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하고 어떤 꿍꿍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귀국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한 거죠. 왜 이재명이 여기서 왜 나와? 아무 관계 없는데? 가 된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권선동하고 검찰들이 야, 이대로 안 돼. 야, 밑에 이화영이라고 부지사 있지? 걔가 또 평화부지사네. 야, 상방으로 인원도 있고, 야, 이화영 엮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화영이 예전에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쓴 적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법인카드 유형 같은 이런 다른 죄를 엮어서 넣으면서 자, 이화영 너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좀 사해주거나 감명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재명이 시켰다고 불어 라고 다시 또 시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도 지금 대북 송금이 억울한데 갑자기 이재명은 왜? 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화영을 닥달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 박상용 검사가 담당 검사이고 그래서 이화영에 대한 술자리 회유 그게 나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이 했다고 막 거짓말하면 어떻게 뭐 좋게 해줄게라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수감되어 있는 이화영을 이제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뭐 협박도 확인했겠죠. 그리고 회유도 했겠죠. 회유 과정에서 뭐 좀 먹이면서 회유도 했겠죠. 그러면서 연합회도 먹이고 술까지 먹였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쌍방울 관계자들도 지들끼리 법정에서 진술할 때 말을 맞추라고 다른 바로 건너편 방에 지들끼리 모여서 니들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춰서 짜! 라고 보통 이것을 뭐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술 세미나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게 진술을 지들끼리 맞추는 과정을 세미나처럼 한다 해서 진술 세미나라고 부르는데 그것까지 박상용이 다 준비를 해줍니다. 이것만 들어도 좀 어질어질하죠. 자, 그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밝혀지니까 게다가 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를 회유한 적이 있다라고 국회에서도 증언을 했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게 대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담당 했던 변호사도 기가 차는 게 검찰이 공소했던 사실, 공소장이 있을 거니까 거기 내용이 계속 말이 달라져요. 이화영이 이때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공소장에는 요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공소장에는 저때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소장에 대한 신빙성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물론 거기에 대한 증거물도 당연히 없습니다. 증거물도 없고 공소장 내용도 달라지는데 대법원에서 7년 8개월형이 확정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는 과정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회유하는 과정에서 그 술을 마셨다라고 증언까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최근에 증거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증거물이냐? 교정시설, 흔히 뭐 구치소, 교도소를 교정시설이라고 하죠. 교정시설에 있는 피의자를, 재소자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뭐 그 중앙지검에 이제 가든 뭐 법원을 가든 뭐 어쨌든 조사를 받으러 가든 뭐 어떻게 가든 나가면 담당 교도관이 꼭 동행을 해야 되고 교도관은 국가 공무원인데 자기 마음대로 누구 그냥 야 나가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출정 일지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 출정 일지가 이번에 다 조사 결과 나온 거죠. 이번 정권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새 정권에서 조사가 다 나오는데 그전에는 조사 자체를 안 했거죠. 그냥 단순히 지들 검사들이 교도관에게 야 그때 뭐 나갔어? 야씨 검사 야 그때 교도관 나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교도관들이 제대로 된 말을 못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교도관들 없다고 진술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구라였다는 것이 이번에 출정 일지에 문서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확인해서 들이대니까 증거 빼박인 거죠. 그러니까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문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지금 돌아와서 술자리 회의를 주도했던 박성준 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피의자 회유 의혹. 자, 구속 상태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 게다가 주류까지 제공하면서 진술을 유도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자백 진술에 대한 자발성 원칙이 훼손되고 허위 진술 유도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자백하고 진술이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고문이라든지 뭐 협박 강압에 의해서 나왔다면 그 진술성, 그 신빙성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백 진술은 자발성이 아주 중요한데 자발성 되게 위험하죠. 자, 우리나라는 증거를 중심으로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증거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고, 구속을 시키는 사유 중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쟤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두지 않고 구속을 시켜야 돼.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애초에 없었던 일을 억지로 거짓말로 지어내다 보니까 당연히 날짜도 안 맞아, 만났다는 사람도 안 맞아,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언 말고는 법정에 제출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박성년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 때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재판 때 이제 부인 백정화 씨가 옆에 같이 나왔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화영! 왜 그랬냐면 검찰이 계속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상하니까 이화영이 검찰의 거짓말에 슬 넘어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부인의 눈에는. 그러다 보니까 없는 말까지 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부인이 정신 차려 이화영!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의 그 말을 듣고 맞아. 내가 지금 왜 검찰한테 속아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증거 절차의 투명성 결여. 증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박상준 검사는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부인했는데 법무부에서 조사했던 영수증, 일지, 특히 이제 그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좀 식당 다 뒤지고요. 그런 증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박성준 씨는 계속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문서 같은 증거를 내밀어야죠. 문서로 반박해야 되는데 지금 주둥이만 나불나불 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고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 다시 법무부가 조사해가지고 교도관들 38명 다 전수 조사해서 출정 일지가 명확하게 기록된 게 나온 거거든요. 자, 언제 누구를 데리고 나가서 뭘 했고 언제 다시 복귀했는지는 출정 일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의 술자리 회유 행태에 대해서 교도관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교도관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재수자들한테 외부 음식을 먹이지 않나, 술까지 먹이지 않나.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오히려 야씨 내가 책임질게, 내가 검사야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강압적으로 교도관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수사관을 옆에 앉혀놓고 자 지금 수사관 동석했으니까 지금 대질신문이야, 그러니까 닥쳐, 이렇게까지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출정일지라는 증거 바탕 위에 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아주 신빙성이 있는 증거예요. 근데 박상용 검사 지는 대질신문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질신문서가 문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서로 남아있지 않는 신문이 있을 수가 없죠. 검찰이 그따위로 피의자들 신문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정황, 그때 지들이 연어라든지 술까지 먹이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모든 정황의 증거가 다 나왔고 지금 그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라는 놈의 주둥아리에서 나온 그 말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청문회에서 태도, 행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회 청문회 도중에 박상용 검사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하고 허락도 받지 않고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사실 추미애위원장이 먼저 윤재순 증인에게 나가서 어디서 누구 만났는지 물어보니까 윤재순은 처음에는 뭐 화장실 갔다, 뭐 그다음 뭐 휴게소에 있었다, 뭐 그리고 누구 만난 게는 같은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요딴 식으로 좀 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죠. 국회 청문회를 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빼가면서 비용 나가면서 하는데 저 모호한 여기서 헛소리 듣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추궁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추궁을 하니 결국 함께 있었던 놈이 박상용 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는 자리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 법에 명시된 절차이고요. 입법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자리를 떠난 것만으로도 국회 권위를 무시하고 청문회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증인 간의 담합, 즉 말맞추기를 청문회 출석해서 둘이 몰래 나가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두 사람이 비밀리에 대화를 나눈 것 자체도 이게 얼마나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둘이 말 맞춰봤는데 둘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자, 만약에 실제로 증언 조율이 있었다면 이는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의 목적이 그겁니다. 진실 규명입니다. 진실 규명은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위증교사 및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됩니다. 검사라는 놈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검사라는 놈이 지가 수사실에서 취조 중인데 피의자가 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나가서 아주 중요한 증인으로 생각되는 사람하고 속닥속닥 이야기 나누고 다시 들어왔어. 그걸 검사가 그냥 천에삐려 둘까요? 아니잖아요. 법을 공부하고 집행하는 검사라는 놈이 저딴 짓을 했다는 것은 대놓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개무시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말 맞추고 짓거려도 니들이 우리 검사님을 어떡할 건데 이런 태도 아닙니까? 최재현과 박상용 지금은 이 둘로 대표되는데 이 두 검사들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보여준 태도에서도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말하는 태도에서 기본 자세가 지가 피의자를 취조하는 것처럼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고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말하니까 계속 이 비웃는 표정 짓고 오만불손과 아나무인을 너무나 온몸으로 설명해주는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 지금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었죠. 이제는 검찰청 폐지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검사들을 전수조사해서 만약 기소청으로 가더라도 기소장을 쓸 수 있는 공소장을 쓸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다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지금까지 검사라는 놈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AI보다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